당신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아마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이것밖에 못하나라고 자신을 깎아내린 순간은요. 그건 어제일 수도 1시간 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잘 봐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승진을 해도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누군가 칭찬을 건네면 진짜 나를 알면 그런 말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스칩니다. 이건 당신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감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감정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왜 이렇게 끈질긴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까지. 끝까지 듣고 나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에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부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를 더 오래 기억하는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잘한 일이 9가지여도 밤에 이불을 덮으면 떠오르는 건 딱 하나. 실수한 그 장면입니다.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생깁니다. 뇌가 내 안에 모자란 점을 찾아내는데 놀라운 효율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잘한 건 순식간에 휘발되고 못한 것만 선명하게 쌓입니다. 아무리 성과를 내도 머릿속 장부에는 마이너스만 기록됩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3명의 내가 동시에 삽니다. 지금의 나, 되고 싶은 나, 그리고 되어야 한다고 믿는 나, 이 셋의 거리가 벌어질수록 사람은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핵심은 그 되고 싶은 나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건 내가 직접 설계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도 계속 부족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00점을 받으면 부모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90점을 받으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착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화를 내거나 때를 쓰면 차갑게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에 하나의 공식이 새겨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걸 가치의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착해야 사랑받고, 잘해야 인정받고, 기대에 부응해야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 등식이 아이의 내면에 단단하게 박히는 겁니다. 부모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는 사랑이 언제 주어지고 언제 거두어지는지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성인이 되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과하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 연인에게 나 괜찮아? 를 반복해서 묻는 것, 친구 관계에서 항상 맞춰주기만 하는 것, 전부 같은 뿌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하다. 뭔가를 증명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오래된 공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성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목표에 도달한 뒤입니다. 기쁨이 놀랍도록 짧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은 벅찼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 정도 가지고 뭘 일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고 뇌는 곧바로 다음 목표를 요구합니다. 보통 사람에겐 약간 아쉬운 정도입니다. 하지만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를 배운 사람에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취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더 노력하자가 아니라 역시 나는 부족해 라는 결론으로 곧장 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빨리 승진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옆집이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수억 명의 하이라이트가 손바닥 위로 쏟아집니다. 비교 대상이 무한해지면 충분함의 기준선도 끝없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이에 누군가가 있으니 나는 영원히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새겨진 공식이 사라지기는 커녕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사회 전체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를 외치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 칭찬 앞에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심리학에서 가면 현상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내 모습이 들키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자기 성과를 운이나 타이밍 덕으로 돌리면서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믿는 거죠. 전체 인구의 약 70%가 한 번은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만 이런 줄 압니다. 이 감정의 본질은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충분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뭘까요? 흔히 자존감을 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평가의 틀 안에 갇힙니다.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가는 또 다른 롤러코스터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자존감 대신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나를 높이 평가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나에게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못났다고 공격하는 대신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는 것.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감정에 휩쓸리지도 억지로 무시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후 회복이 빠르고 불안은 낮으면서도 동기부여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자신을 덜 채찍질하는데 더 잘하게 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두려움으로 뛰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려고 달립니다. 자기 자비로 움직이는 사람은 성장을 향해 달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지속력이 다릅니다. 로저스도 같은 지점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 잘하든 못하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는 이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만들어진 공식을 해체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조건 없이 괜찮다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 처음에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경험.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기준을 옮기는 것, 쉬운 일이냐고 물으면 솔직히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회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사랑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의 잔해입니다. 그 전략 덕분에 여기까지 버텨왔고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전략이 당신을 지키는 대신 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